북시네마가 들려드리는 고전 명작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이야기에서는 제3화 위컴의 거짓말에 속은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태도에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다하시의 편지가 모든 진실을 뒤집은 매너는 목사관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가씨들 모두 그가 로징스에서의 모임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줄 거라고 느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로징스에서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손님이 머무는 동안에는 목사관 일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부활절 당일, 그러니까 두 신사가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이 되어서야 교회를 나서는 길에 그날 저녁에 오시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레이디 캐서린이나 드버 양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피치 윌리엄 대령은 목사관에 한 번 이상 찾아왔지만 다하시 씨는 교회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흥미롭죠. 대령은 자발적으로 목사관을 찾아오는데 다하시 씨는 오직 교회에서만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초대는 당연히 수락했고 적절한 시간에 레이디 캐서린의 응접실로 갔습니다. 부인은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다른 손님이 없을 때만큼 반가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의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전보다 훨씬 적게 말을 걸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피츠 윌리엄 대령은 정말로 반가워했습니다. 로징스에서는 뭐든 환영할 만한 기분 전환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콜린스 부인의 예쁜 친구가 그의 마음을 꽤 사로잡은 상태였죠. 그는 엘리자베스 옆에 자리를 잡고 켄트와 허트퍼드셔, 여행과 집에 머무는 즐거움, 새로 나온 책과 음악에 대해 무척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로징스의 그 방에서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활기차고 거침없어서 레이디 캐서린은 물론이고 다하시 씨의 주의까지 끌었습니다. 다하시의 눈이 금세 두 사람에게로 향했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반복해서 바라봤습니다. 레이디 캐서린도 이 분위기를 감지하더니 거리낌 없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피치 윌리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베넷 양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지? 나한테도 들려보렴?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님, 대령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대답했습니다. 음악, 그럼 큰 소리로 말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음악이란다. 영국에서 나보다 진정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피아노를 배웠더라면 분명 대단한 연주자가 되었을 텐데 앤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 건강만 허락했다면 악기를 배웠을 거고 틀림없이 훌륭하게 쳤을 거다. 조지아나는 어떠니? 다하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 다하시 씨가 누이 동생에 대한 칭찬에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해. 연습 없이는 안 되거든. 내가 베넷 양에게도 여러 번 말했단다. 연습을 더 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치지 못할 거라고. 콜린스 부인 댁에는 악기가 없으니 로징스에 매일 와서 젠킨슨 부인 방에 있는 피아노를 치면 된다고 했어. 저쪽 방이면 아무한테도 방해가 안 될 테니까. 다하시 씨는 이모의 무례함에 살짝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선의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한테도 방해가 안 될 테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커피가 끝나자 피치 윌리엄 대령이 엘리자베스에게 연주해주겠다고 약속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대령은 가까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은 한 곡에 반쯤 듣더니 전처럼 다시 조카와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러자 다하시 씨가 이모 곁을 떠나 특유의 차분한 걸음으로 피아노 쪽으로 다가와 연주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뭘 하려는 건지 알아챘습니다. 적당한 쉬는 부분에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어요. 겁을 주시려는 건가요? 다하시 씨?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셔서 제 연주를 들으시겠다고요? 하지만 전 겁먹지 않을 거예요. 동생분이 아무리 잘 치신다 해도요. 저한테는 고집이 좀 있거든요. 남의 의지에 눌려서 주눅드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겁주려 했다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충분히 오래 알아왔으니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의견을 일부러 주장하는 걸 즐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에 대한 이 묘사에 크게 웃으며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사촌분이 저에 대해 아주 근사한 인상을 심어주시겠네요. 제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 진짜 성격을 이렇게 잘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운이 없어요. 그것도 신용 좀 쌓아보려고 했던 곳에서 말이죠. 정말이지, 다하시 씨. 허트퍼드셔에서 아시는 제 약점을 전부 말씀하시다니 너무 야박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략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저를 보복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서 들려주세요. 뭘로 고발하시려는 건지. 피치 윌리엄 대령이 외쳤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알고 싶군요. 자, 기록 유왓. 그럼 들으세요. 하지만 꽤 끔찍한 이야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제가 허트퍼드셔에서 이분을 처음 본 건 무도회에서였는데요. 이 무도회에서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겨우 4번밖에 춤을 안 추셨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유감이지만 사실이에요. 신사가 부족했는데도 4번밖에 안 추셨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바로는 파트너 없이 앉아있는 아가씨가 1명 이상 있었거든요. 다하시 씨, 부인하실 수 없으시죠? 그때는 우리 일행 외에는 무도회에서 아는 숙녀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무도회장에서 누구한테도 소개받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자, 피치 윌리엄 대령님, 다음에 뭘 치면 될까요? 제 손가락이 대령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소개를 부탁했더라면 더 나은 판단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촌분한테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엘리자베스가 여전히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분별력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세상 경험도 있는 사람이 왜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적합하지 않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피치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 없습니다. 다하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쉽게 대화하거나 그들의 관심사에 흥미를 보이는 것 말입니다. 남들이 하는 걸 흔히 보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손가락은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다른 숙녀들처럼 건반 위에서 힘차게 움직이지 못해요. 같은 힘도 같은 빠르기도 안 나오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습을 할 만큼 수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다른 어떤 여성의 손가락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하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당신이 시간을 훨씬 더 잘 쓰신 거죠. 이 방에서 연주를 듣는 사람 중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우리 둘 다 낯선 사람 앞에서 연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여기서 레이디 캐서린이 끼어들어 음악에 대한 자기 의견을 주장했고 피치 윌리엄 대령은 점점 눈이 커지더니 엘리자베스와 한 번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 작가 오스틴의 솜씨가 빛나는 순간이에요. 피아노 연습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교 능력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연습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꼬는데 다하시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말싸움에는 이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둘 다 모르고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쓰기 위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샬럿과 마리아는 마을에 일을 보러 나갔고요.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콜린스 씨가 정원에서 레이디 캐서린의 마차를 보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자 들어온 건 다하시 씨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다하시는 샬럿과 마리아가 외출한 것을 알고 놀란 듯했고 자기가 혼자 온 것에 대해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혼자 왔을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다하시 씨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좀 급하게 말했어요. 콜린스 부인이 건강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묵, 또 침묵,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다하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목사관이 아주 편안하게 꾸며져 있군요. 콜린스 부인이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쪽으로의 레이디 캐서린의 개량이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네, 그랬을 거예요. 레이디 캐서린께서 배려해 주신 게 분명하니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짧은 질문, 짧은 대답, 그 사이에 긴 침묵. 다하시 씨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한데 끝내 말하지 못하고 다시 방 안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자베스가 제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빅리 씨가 네더필드에 돌아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가 거기서 몇 주만 보냈으니 정착한 건 아닙니다만 가을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빅리 씨 친구들이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네더필드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빅리가 어디서 정착하든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편한 곳에 오래 있지 않거든요. 떠나는 이유도 별로 없이 떠나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빅리 씨가 제인에게서 떠난 건 이유 없이가 아니라 당신이 개입했기 때문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하시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그렇게 쉽게 좌우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아시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다하시 씨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빅리 씨보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빅리 씨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것도 좋겠지만 친구의 충고 한마디에 쉽게 돌아서는 거라면 글쎄요. 다하시는 이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고 갑자기 다른 화제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샬럿이 돌아와서 엘리자베스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가 다녀갔어? 다하시 씨가 잠깐 왔다 갔어. 혼자서? 혼자서. 샬럿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엘리자베스는 딱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하시가 하필 이 방에 앉아서 할 말이 없었으면서도 앉아 있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하시 씨가 또 왔어요.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엘리자베스만 있을 때 이번에도 대화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고 다하시는 다시 떠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피치 윌리엄 대령도 같이 오긴 했지만 대령이 늘 대화를 이끌었고 다하시는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엘리자베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샬럿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다하시 씨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엘리자베스는 이 생각을 즉시 부정했습니다. 다하시 씨가 자기한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메리턴 무도회에서 자기를 그럭저럭 봐줄 만하다고 한 남자가 빅리와 제인을 갈라놓은 그 오만한 남자가 엘리자베스는 차라리 다하시가 오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목사관 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 로징스가 지루해서 대령과 산책하다 들른 것이라고요. 하지만 샬럿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샬럿은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거든요.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관심은 분명하다고 확신했어요. 공원 산책길을 즐겨 걸었습니다. 특히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이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사람이 거의 오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한적한 산책길에서 다하시 씨를 자꾸 마주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길에서 혼자 걷고 있는 다하시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다가와서 몇 마디 나누었는데 대부분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로징스의 날씨가 좋다느니, 켄트의 풍경이 아름답다느니, 그러다 어색해지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대화를 잘 못한다면서 왜 자꾸 대화를 시도하러 오는 건지,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 코스에 침범한 건가 싶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주쳤어요. 마치 그녀가 어디로 갈지 알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이 일이 워낙 자주 벌어지니까 엘리자베스는 결국 그 산책로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솔길은 혼자 생각하려고 걷는 곳인데 매번 어색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피치 윌리엄 대령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령은 목사관에 자주 들렀고 산책길에서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동행했어요. 유쾌하고 교양 있고 대화가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령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물론 사랑은 아니었지만 다하시의 어색한 침묵보다는 대령의 편안한 수다가 훨씬 좋았죠. 그래서 다하시와 피츠 윌리엄 대령을 나란히 놓고 보면 왜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대령은 둘째 아들이라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로징스를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산책 중에 피츠 윌리엄 대령을 만났어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령이 물었습니다. 다하 씨와 빅리 씨가 아주 가깝다면서요? 네,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다하 씨는 좋은 친구예요. 자기 친구들한테는 정말 잘해줍니다. 그의 사촌으로서 편파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다하 씨만큼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근에도 친구 하나를 대단히 어리석은 실수에서 구해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직접 말한 겁니다. 엘리자베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큰 실수라뇨. 무슨 일이었나요? 자세한 건 안 알려줬지만 아주 어리석은 결혼을 할 뻔한 친구를 말렸다는 거였습니다. 다하 씨가 그 아가씨한테 심각한 반대 사유가 있다고 설득했다나요? 빅리 씨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빅리 씨, 반대 사유. 이건 제인 이야기가 틀림없었어요. 다하시 씨가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그 아가씨 본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가족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 아가씨 본인의 결함은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 엘리자베스는 그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다하시 씨가 직접 그 둘을 갈라놓은 건가요? 그 아가씨의 감정은 생각도 안 했나요? 아, 그 아가씨가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제인, 착하고 아름답고 순한 제인. 런던에서 혼자 기다리며 빅리가 왜 오지 않는지 모른 채 마음 아파했던 제인.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남자였어요. 다하 씨가 빅리를 설득해서 제인에게서 떼어놓은 거였습니다. 위컴에 대한 처사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제인의 일까지 이 남자가 한 짓의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였습니다. 대령은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뭔가가 스치는 걸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죠. 대령과 헤어져 목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통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하 씨가 빅리를 떼어놓았다. 제인의 행복을 뺏었다. 이유는 베넷 가문이 수치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시끄러우니까, 여동생들이 경솔하니까. 그래서 제인은, 아무 죄도 없는 제인은 혼자 남겨진 거예요. 피치 윌리엄 대령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아가씨에게 큰 애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제인의 감정을 겉만 보고 판단한 거죠. 제인이 얼마나 조용하게 고통받는 사람인지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엘리자베스는 두통을 핑계로 저녁에 로징스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샬럿은 걱정했지만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콜린스 부부와 마리아가 나가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목사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피치 윌리엄 대령이었습니다.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다하시에 대한 분노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위컴이 당한 부당한 처사까지 합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건지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들어온 건 다하시 씨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습니다. 다들 로징스에 갔을 텐데 혼자서 왜? 콜린스 부부를 찾으러 왔습니다만 계시지 않군요.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하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걸었습니다. 빠르게, 불안하게.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엘리자베스를 마주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베넷 양, 이 말씀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경악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하시는 이 침묵을 격려로 받아들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마이너스 사랑 고백이라 하기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감정이 자기 이성과 의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그녀의 가문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이 결합이 자기 체면과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열정만큼이나 이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오래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신분의 차이, 가족의 수치, 자존심과 감정 사이의 갈등, 이것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구원하는데 거절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분노는 매 문장마다 자라났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끝냈을 때 엘리자베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군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의 호의를 바란 적이 없고 당신이 그것을 이렇게 마지못해 주시는 걸 보니 더더욱요. 다하시 씨의 얼굴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제게 주시는 대답의 전부입니까? 제가 왜 거절당하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왜 제가 당신 가문의 수치가 되는 여자라는 말을 듣고도 예의 바르게 대답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를 모욕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그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아니라 화내야 할 이유입니다. 다하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당신을 거절할 다른 이유가 없었더라도, 설령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만하고 자만에 차서 내 가족에 대한 경멸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청혼을 받아들일 여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언니의 행복을 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빅리 씨를 언니에게서 떼어놓은 건 당신이에요. 그 사실을 부인하시겠어요? 다하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계속했습니다. 위컴 씨에 대한 당신의 처사도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목사직을 빼앗은 것, 그 사람의 장래를 망친 것, 부인하실 수 있으세요? 위컴, 다하시가 외쳤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목소리에 실렸어요. 위컴의 불행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 사람의 불행을 알면서 어떻게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가진 제 대한 의견입니까? 다하시가 방안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격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잘못이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제 내면의 갈등을 숨기고 당신의 가족 사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아무 갈등 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받아들이셨을 겁니까? 절대로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든 저는 당신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하시의 놀라움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가장 거만하고 자만에 차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확신시켰어요. 제 뒤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주셨고요. 한 달도 안 되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다하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오래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남았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다하시 씨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몇 달째 결혼하고 싶다고? 이 남자가? 하지만 그 방식이요. 그 모욕적인 방식. 당신 가족이 수치스럽다면서, 자기 체면에 안 맞는다면서, 마지못해 사랑한다니 그건 청혼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자 엘리자베스는 전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자기가 한 말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결혼할 사람 강했어요. 너무 강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샬럿과 마리아가 돌아왔을 때 엘리자베스의 눈이 빨개져 있는 건 두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에 즐겨 걷는 산책길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다하시 씨가 공원 울타리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이쪽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볼까 해서요. 이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의 인사를 한 뒤 다시 돌아서서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2장, 잉크로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였어요. 봉투에도 계속 이어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반발심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의 첫 번째 주제는 빅리와 제인이었습니다. 다하시는 인정했습니다. 빅리가 엘리자베스의 언니에게 빠져들고 있는 걸 눈치챘다고, 그래서 빅리를 제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인 양의 태도가 쾌활하긴 했지만 자기가 관찰한 바로는 빅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의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제인이 빅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판단이 틀렸다면 그건 제인 양의 감정 표현이 대단히 절제되어 있어서 가까운 친구인 엘리자베스조차 속을 정도였던 거라고.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제인은 원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샬럿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인이 속마음을 좀 더 보여줘야 해 라고. 다하시는 계속했습니다. 베넷 가문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적었어요. 어머니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막내 딸들의 경솔함, 아버지의 방관, 이것들이 빅리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함으로 보였다고. 하지만 제인 양과 엘리자베스 양은 이런 비난에서 제외한다고 그 두 사람만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네더필드 무도회 이후 다하시는 빅리를 런던으로 데려갔고 제인이 런던에 있다는 사실을 빅리에게 숨겼습니다. 이것도 인정했어요. 숨긴 건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캐롤라인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제가 언니의 감정을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이 그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위컴. 이 부분에서 다하시의 필치가 달라졌습니다. 더 단호하고 더 감정적이었어요. 조지 위컴에 대한 제 처사를 비난하셨으니 그 인물의 진짜 성품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위컴은 다하시의 아버지가 후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위컴의 아버지와 친했고 위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줬고 장래의 목사직을 맡기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위컴은 목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하시는 목사직 대신 3,000파운드를 줬습니다. 위컴은 그 돈을 받고 목사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둘 다 합의한 겁니다. 위컴은 3,000파운드를 받았고 전부 탕진했습니다. 법률도 포기했어요. 돈이 다 떨어지자 위컴은 다시 다하시에게 연락해서 그 목사직을 이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것을요. 다하시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위컴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다하시를 원수처럼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더 있었습니다. 다하시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전제한 내용이었어요. 조지아나 다하시, 다하시의 여동생. 작년, 그러니까 겨우 15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위컴은 조지아나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지아나의 가정교사 위컴과 내통하고 있었던 여자를 통해서요. 위컴은 조지아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어린 조지아나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아이 시절에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함께 도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때 조지아나의 재산은 3만 파운드였어요. 위컴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 돈이었습니다. 다행히 다하시가 예정보다 이틀 일찍 도착해서 이 계획을 알게 됐고 조지아나는 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위컴은 즉시 도주했고요. 이것이 위컴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피츠 윌리엄 대령은 이 모든 사실의 증인이며 유언 집행인으로서 모든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대령에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진 처음에 이 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이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위컴에 대한 부분부터요. 위컴은 메리턴에 처음 왔을 때 초면인 자기에게 다하시의 사생활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날에요.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첫 만남에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컴은 다하시가 떠난 뒤에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하시가 있는 자리에서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하시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낀 거겠죠? 또 있었어요. 위컴은 처음에는 다하시 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고 했었는데 네더필드 무도회 즈음에는 동네 사람들 전부한테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리고 킹양, 10,000파운드를 상속받은 킹양에게 갑자기 관심을 돌린 것? 위컴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엘리자베스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컴의 매력적인 얼굴, 부드러운 말솜씨, 동정을 사는 능력, 그리고 다하시의 차갑지만 한결같은 태도. 위컴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썼고 다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제인과 빅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하시가 제인의 감정을 오판했다는 건 솔직히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제인은 원래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었으니까. 샬럿도 같은 말을 했었죠. 네가 좋아하는 걸 좀 더 보여줘야 해. 엘리자베스조차 언니의 마음을 100% 확신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다하시가 외부인으로서 판단한 거라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빅리에게 제인이 런던에 있다는 걸 숨긴 건 잘못이에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악의는 아니었어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었고 친구를 불행한 결혼에서 구한다고 생각한 거니까 가문에 대한 비난은요.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가장 뼈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어요. 리디아와 키티는 경솔했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제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하시만의 관찰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자신이 이미 느끼고 있던 거였습니다. 네더필드 무도회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메리의 노래, 여동생들의 행동을 떠올리면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오만한 건 다하시가 아니라 나였어. 엘리자베스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위컴의 잘생긴 얼굴에 현혹되어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다하시의 차가운 태도만 보고 그의 성품을 단정했어. 분별력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허영의 눈이 멀어 있었잖아. 이 깨달음은 쓰라렸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는 자기 판단력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남들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읽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컴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고 다하시에 대해서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만과 편견, 다하시의 오만, 그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편견도 마찬가지로 실제했던 거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차분하게 한 줄 한 줄 다하시의 문장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히 높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특히 조지아나에 대한 부분, 여동생의 가장 아픈 비밀을 편지에 쓰면서까지 자기 결백을 밝히려 한 건 거짓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 후회, 혼란, 자기가 그에게 한 말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결혼할 사람, 이 하나하나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일어섰을 때 목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하시도, 위컴도,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윌리엄 대령이 다음날 헌스퍼드를 떠났습니다. 편지를 건넨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씨는 두 신사가 떠나면서 로징스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콜린스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 다하시 씨의 태도는 평소와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피치 윌리엄 대령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작별했다고 했어요. 대령은 이전에 엘리자베스에게 여러 번 유쾌한 저녁 시간에 대한 감사를 표했었는데 떠날 때도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남은 일주일은 무거웠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요. 다하시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편지의 모든 문장을 분석했어요. 다하시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거기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여들었죠. 자기 과거 행동에서는 끊임없이 짜증과 후회의 원인을 찾았고 가족의 불행한 결함에서는 더 무거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딸들의 방종을 비웃기만 할 뿐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행실이 문제인 줄도 모르니 딸들의 잘못을 알 리가 없었죠.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함께 여러 번 키티와 리디아의 경솔함을 고치려 했지만 어머니가 뒤에서 모든 걸 허용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키티는 의지가 약하고 리디아에게 끌려다녔고 리디아는 제멋대로의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허영에 차 있었어요. 메리턴에 장교가 있는 한 그 장교와 어울렸고 메리턴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한 메일 그리로 갔습니다. 다하시의 편지에 적힌 가족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엘리자베스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위컴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 것까지 합치면 이전에 좀처럼 꺾이지 않았던 엘리자베스의 밝은 기질이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겉으로 그럭저럭 쾌활하게 보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로징스에서의 저녁 모임은 마지막 주에도 계속되었어요. 마지막 저녁도 거기서 보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은 여행 세부 사항을 꼬치꼬치 물어보며 짐 싸는 최선의 방법을 지시하고 드레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접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지시에 너무 압도되어 돌아가서 아침 내내 쌌던 트렁크를 다시 풀고 처음부터 새로 쌌습니다. 헤어질 때 레이디 캐서린은 큰 자비를 베풀며 좋은 여행이 되길 빌고 내년에 다시 헌스퍼드에 오라고 초대했어요. 드버 양은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인사를 하고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드버 양에게는 최대한의 당일 아침 콜린스 씨가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의뢰를 생략하는 법이 없었어요. 네넨양, 콜린스 부인이 아직 당신의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인사를 듣지 않고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실 겁니다. 당신이 오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거처에 누구를 끌어들일 만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잘 아실 텐데요. 소박한 생활, 작은 방, 적은 하인, 좁은 세상. 당신 같은 젊은 아가씨에게는 헌스퍼드가 무척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신의 시간을 불쾌하지 않게 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열심히 감사하고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주를 상당히 즐겁게 보냈으니까요. 샬럿과 함께한 시간, 받은 친절한 배려,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콜린스 씨가 만족해하며 더 미소 짓는 엄숙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불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셨다니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는 확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다행히도 아주 우수한 사교계에 당신을 소개할 수 있었고 로징스와의 관계 덕분에 소박한 가정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었으니 헌스퍼드 방문이 완전히 지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말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자 콜린스 씨는 방안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예의와 진실을 몇 마디 짧은 문장으로 합치려고 애썼어요. 참 힘든 조합이었죠. 마침내 마차가 왔고 트렁크가 실렸고 소포가 안에 놓였고 출발 준비가 됐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다정한 작별 후 콜린스 씨가 정원길을 걸으며 마차까지 배웅했어요. 가족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부탁, 겨울에 롱본에서 받은 친절에 대한 감사, 만난 적은 없지만 가디너 부부에게도 인사 전해달라는 말, 이 모든 걸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로징스의 부인들께 전할 메시지를 잊으셨군요. 물론 겸허한 안부와 체류 기간 중 받은 친절에 대한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으실 테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반대하지 않았고 문이 닫히고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맙소사, 마리아가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외쳤습니다. 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엘리자베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로징스에서 9번 저녁을 먹었고 차도 2번이나 마셨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해야 할지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숨겨야 할지 4시간 만에 가디너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묵을 예정이었죠. 제인은 건강해 보였고 이모가 마련해준 여러 약속들 때문에 제인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인도 집으로 함께 갈 거였으니 롱본에 가면 관찰할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한편 엘리자베스는 롱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인에게 다하시의 청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제인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 동시에 자기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입을 열게 만드는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말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빅리 이야기를 꺼내면 제인이 더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마리아는 그레이스처치 스트리트에서 출발해 허트퍼드셔의 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키티와 리디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리디아가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한턱 낼게. 점심을 시켜놓았거든. 근데 돈 좀 빌려줘야 해. 우리 돈은 방금 저 가게에서 다 썼거든. 그러더니 산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 이 보니 쌌어. 예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 집에 가면 다 뜯어서 다시 만들 거야. 어차피 이번 여름에는 뭘 써도 상관없어. 이셔 연대가 메리턴에서 떠나니까 보름 후에 정말이야? 엘리자베스가 이제까지의 어떤 순간보다도 큰 만족감으로 외쳤습니다. 위컴이 떠난다. 더 이상 얼굴 볼 필요가 없다. 브라이턴 근처에 주둔한데 아빠한테 우리 전부 데려가 달라고 할 거야.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계획이로군. 브라이턴의 군인 캠프라 민병대 연대 하나에 이미 이 꼴이 난 우리한테 말이야. 자, 이제 진짜 뉴스를 알려줄게. 식탁에 앉으면서 리디아가 말했습니다. 뭔지 알아? 대단한 뉴스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거야.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웨이터에게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맞아. 역시 너희 격식이란 웨이터가 듣는 게 무서워서 내보내는 거지. 그 사람이 신경이나 쓰겠어. 더한 얘기도 날마다 듣겠지.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이야. 그 턱이 세상에서 제일 길어. 어쨌든 내 뉴스는 위컴에 대한 거야. 웨이터한테는 아까운 소식이지? 엘리자베스는 속이 쓰렸습니다. 킴 양이 리버풀로 갔어. 그러니까 위컴은 안전해. 맙소사 킹 양이 갔다니 정말 다행이야. 한때 엘리자베스도 위컴이 킹 양에게 관심을 돌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위컴의 안전이라니. £10,000가 없어지니까 관심도 없어졌다는 건 다하시의 편지가 정확히 묘사한 위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롱본까지 가는 길 내내 리디아는 키티의 도움을 받아 파티 이야기, 장교 이야기, 좋은 농담 이야기로 언니들을 즐겁게 해주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안 들으려 했지만 위컴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넷 부인은 제인이 여전히 이쁜 것에 기뻐했고 베넷 씨는 저녁 식사 중에 한 번 이상 자발적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 리지. 저녁에는 루카스 가족이 거의 전부 마리아를 맞으러 왔습니다. 루카스 부인은 마리아에게 큰딸의 안부와 가금류 상태를 물었고 베넷 부인은 한쪽으로는 제인에게 최신 유행을 물어보고 다른 쪽으로는 그 정보를 루카스 집 아이들한테 전달하느라 2배로 바빴어요. 리디아는 다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지난 여러 즐거움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에 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여관에서 언급한 브라이턴 계획이 부모님 사이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대답이 워낙 모호하고 애매해서 어머니는 실망은 했어도 아직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죠.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다하시의 청혼, 그 모욕적인 고백, 엘리자베스의 거절, 그리고 편지. 다만 빅리에 대한 부분은 뺐어요. 다하시가 빅리를 제인에게서 떼어놓았다는 것, 빅리가 런던에 왔을 때 제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이건 제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다하시 씨가 너한테 청혼했다고?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너의 가족이 수치스럽다면서? 그렇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진심이었는데 거절당하다니. 이게 제인이에요. 자기한테 모욕을 한 남자의 실망을 걱정하는 사람. 엘리자베스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지금은 다하시의 실망이 좀 안쓰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것만 봐도 뭔가가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위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3,000파운드를 받은 것,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목사직을 달라고 한 것, 그리고 조지아나.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신중했어요. 조지아나의 이야기는 다하시가 극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인에게는 핵심만 말했습니다. 위컴이 다하시의 여동생을 유혹해서 도주하려 했어. 재산 30,000파운드가 목표였고 세상에. 제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수가. 정말이야? 위컴 씨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니? 편지에 적혀 있었고 피치 윌리엄 대령한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 대령은 유언 집행인이라 모든 과정에 관여했으니까. 제인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불쌍하다. 다하시 씨도 위컴 씨도. 제인, 둘 다 불쌍해하는 건 안 돼. 한 사람이 선하고 한 사람이 악한 거야. 골라. 어떻게 그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어. 끔찍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 미소였어요. 제인, 둘이 합치면 딱 한 명분의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한 명은 선함을 전부 가졌고 한 명은 선한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전부 가진 거야. 이건 위컴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어요. 선하지는 않지만 선해 보이는 재능만큼은 탁월한 사람. 두 사람은 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논의했습니다. 위컴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 결론은 안 알리기로 했어요. 연대가 곧 떠나니까 굳이 지금 그의 평판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위컴의 비밀을 폭로하려면 조지아나의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건 다하시의 신뢰를 배반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리디아와 키티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대장 포스터 대령의 부인이 리디아를 브라이턴에 데려가겠다고 초대한 거예요. 포스터 부인은 아주 젊은 여자였고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리디아와 성격이 잘 맞았거든요. 리디아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브라이턴, 군인 캠프, 무도회. 그녀에게 이보다 완벽한 세상은 없었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리디아가 감독 없이 경솔하고 천방지축인 성격 그대로 군인 캠프에 간다? 다하시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문의 수치, 막내딸들의 경솔함, 이것들이 이 가족의 모든 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그 지적이 지금 리디아의 브라이턴 행으로 정확히 실현되려 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리디아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베넷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봤어요. 왜? 리디아는 아직 어리고 경솔해요. 감독 없이 군인들 사이에 보내면 우리 가족 전체의 체면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리디아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디아의 행동이 제인과 저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베넷 씨는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리디아는 큰돈 들이지 않고는 어디서도 체면을 깎을 거다. 브라이턴에서든 집에서든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어차피 말릴 수가 없는데 거기 가면 포스터 대령이 단속을 좀 해줄 수도 있잖아. 게다가 그 애 보내면 어머니가 좀 조용해지실 거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엘리자베스는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그건 책임의 회피였어요. 리디아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편안함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다하시가 편지에서 정확히 지적한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결정한 거였으니까. 연대가 떠나기 전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위컴은 평소처럼 매력적이었고 다하시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헌스퍼드에서 다하시를 봤겠지 하는 투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차분하게 하지만 은밀한 뉘앙스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꽤 자주 만났어요. 알면 알수록 전에 제가 몰랐던 면이 많더군요. 위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죠. 엘리자베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하시 씨의 태도가 켄트에서는 좀 나았나요? 네, 많이요. 그래요? 나도 다하시 씨의 장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컴은 놀라면서도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엘리자베스에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위컴이 매력적인 말로 엘리자베스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엘리자베스가 한마디로 위컴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의 힘이었죠. 리디아는 의기양양하게 브라이턴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니들에게 편지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기다리고 있던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디너 부부와의 여름 여행이요. 원래 계획은 호수 지방이었어요. 하지만 가디너 씨의 사업 때문에 여행이 짧아져서 호수 지방 대신 더비셔로 가기로 했습니다. 더비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펜벌리, 다하시의 고향 더비셔에 가면 펜벌리가 바로 그 근처에 있잖아요.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는 더비셔를 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마 다하시를 만나겠어요? 그 사람은 이 시기에 런던에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이모에게 물어봤어요. 이모, 혹시 더비셔에서 펜벌리에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못했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저택이라고 하더라. 가까이 가면 들러봐야지. 엘리자베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펜벌리를 본다? 다하시가 자란 곳을?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면 그냥 아름다운 저택을 구경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죠. 7월이 되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가디너 부부와 함께하는 여행은 즐거웠어요. 이모부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이모는 따뜻하고 현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의 친척이 수치스럽다고 했지만 가디너 부부는 어떤 상류층 부부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디너 씨는 상인이었어요. 런던 치프사이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태도, 교양, 대화 모든 면에서 신사였어요. 옥스퍼드, 블레넘, 워릭, 캐닐워스를 거치며 여행했고 마침내 더비셔의 작은 도시 램턴에 도착했습니다. 가디너 부인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었어요. 램턴이면 펜벌리에서 모마일밖에 안 되는데 내일 가볼까? 가디너 이모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여관 하녀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펜벌리의 주인 가족이 지금 여름에 거기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세요. 이 대답에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도가 더 컸어요. 아마도요. 그럼 가봐도 되겠네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말했고 다음날 아침 펜벌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엘리자베스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일이면 다하시가 자란 곳을 본다. 그 사람이 매일 보던 풍경을 본다.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걷는다. 미워했던 남자의 고향을 보러 간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동안 엘리자베스는 창밖으로 펜벌리 숲이 처음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설레었거든요. 관문을 지나 숲으로 들어서자 넓은 숲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대화할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풍경 하나하나가 아름다웠습니다. 천천히 언덕을 올라 반 마일쯤 갔을 때 숲이 끝나는 지점에 서니 눈앞이 확 트였어요. 펜벌리 저택이 보였습니다. 골짜기 건너편 완만한 언덕 위에 크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높은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 앞으로는 제법 큰 개울이 흐르고 있었죠. 자연스러웠어요. 인위적이거나 과하게 꾸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개울둑은 격식을 차리지도 않았고 억지로 장식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감탄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까지 해준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잘 보존된 곳도 처음이었고요. 세 사람 모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의 안주인이 된다는 건 뭔가 대단한 일이었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친 뒤에야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깨달았겠죠. 언덕을 내려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택 문 앞에 도착하자 아까 밀려왔던 불안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하녀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쩌지? 주인이 집에 있으면 어쩌지? 저택 견학 신청을 하자 현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정부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스스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레이놀즈 부인이었어요. 단정하고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수하고 친절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집 같은 거 만함은 전혀 없었어요.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비율이 좋은 방이었어요. 가구가 고풍스럽고 격식이 있었지만 로징스 같은 과시적인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돈을 쓰되 취향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놓친 게 아니라 애당초 거절한 거라는 걸. 정말 아름답죠. 가디너 이모가 속삭였어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레이놀즈 부인이 방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음악실, 서재, 그러다가 벽난로 위 세밀화들 앞에서 멈췄어요. 엘리자베스의 이모가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건 누구예요? 위컴이었어요. 엘리자베스의 가슴이 철렁했죠. 레이놀즈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선대 주인님의 집사 아드님이에요. 주인님께서 직접 돈을 들여 키워주셨죠. 지금은 군대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좀 망나니가 됐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모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이모도 엘리자베스를 봤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레이놀즈 부인이 옆에 걸린 다하시의 초상화 세밀화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제 주인님이세요. 아주 잘 그렸죠. 하지만 위층 화랑에 있는 큰 초상화가 더 닮았어요. 아주 잘생겼네요. 가디너 부인이 말했습니다. 레이놀즈 부인, 주인님이 실물도 이렇게 잘생기시나요? 물론이죠. 이 고장에서 가장 잘생긴 분이세요. 하지만 위층에 가시면 더 큰 그림이 있으니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계속 걸었어요. 주인이 집에 정말 안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결국 가디너 이모부가 대신 물었어요. 주인께서는 지금 안 계시죠? 레이놀즈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안 계세요. 하지만 내일 친구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안도했습니다. 여행이 하루만 늦었어도 마주칠 뻔했거든요. 레이놀즈 부인은 다하시 씨와 조지아나 양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즐거운 모양이었어요. 자부심인지 애정인지 어쨌든 말할 때마다 눈이 빛났습니다. 주인님이 1년에 펜볼리에 많이 계시나요? 가디너 이모부가 물었어요. 제가 바라는 만큼은 안 계세요. 아마 1년의 절반 정도? 조지아나 양은 여름이면 항상 여기 계시고요. 램즈게이트에 가는 때 말고는 엘리자베스가 속으로 생각했죠. 주인님이 결혼하시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인님에게 어울리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가디너 부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주인님의 덕이 대단하신 거네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인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이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레이놀즈 부인이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한테서 짜증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4살 때부터 봐왔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4살 때부터 평생을 같은 집에서 보내온 가정부가 평생 한 번도 나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요? 이건 아첨으로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다고 하던데요. 가디너 이모부가 슬쩍 떠봤습니다. 레이놀즈 부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엔 다른 젊은이들처럼 수다를 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수가 적은 거지 거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훌륭한 평가가 우리 불쌍한 친구에 대한 태도와는 좀 안 맞지 않아? 가디너 이모가 속삭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속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정보가 꽤 확실했잖아. 위층 넓은 로비를 지나 아주 예쁜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래층보다 더 우아하고 밝게 꾸며져 있었어요. 레이놀즈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방은 조지아나 양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마음에 들어 하셔서 새로 꾸며드린 거예요. 정말 좋은 오빠네요. 엘리자베스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러셔요. 동생이 기뻐할 일이면 뭐든 즉시 해주세요. 못 해줄 게 없으세요. 레이놀즈 부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좋은 그림이 많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미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지아나 양이 크레용으로 그린 스케치들의 시선이 갔죠. 소녀의 솜씨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다하시 씨의 큰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림 속 다하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헌스퍼드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바로 그 미소였어요. 엘리자베스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레이놀즈 부인의 칭찬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하인의 칭찬보다 더 가치 있는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오빠로서,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이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쁨과 고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가정부가 전해준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앞에 서서 그림 속 눈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의 사랑을 전과는 다른 깊이로 떠올렸어요. 그 따뜻함을 기억했고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도 좀 너그러워졌습니다. 저택을 나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쪽 산책로는 나무가 덜 우거져서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돌아봤습니다. 다하시였어요. 20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하시가 깜짝 놀란 건 분명했어요. 움찔 멈추더니 한순간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어왔어요. 엘리자베스 쪽으로. 엘리자베스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다하시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거만함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건강을 물었고 가족 안부를 물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어찌나 당황했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했어요. 안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여관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일행보다 하루 먼저 왔어요. 내일 빅리와 허스트 부부 그리고 제 여동생이 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하시는 뒤에 서 있는 가디너 부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청혼할 때 그토록 격렬했던 친척들이잖아요. 런던에서 장사하는 이모부.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다하시 맞는 거예요. 소개를 했습니다. 다하시가 가디너 이모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낚시 이야기였죠. 편하게 자연스럽게 심지어 펜벌리에서 낚시해도 좋다고 초대까지 했어요. 이 근처 개울에 송어가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오셔서 낚시하셔도 됩니다. 낚싯대도 제가 빌려드리죠. 가디너 이모부는 감사하다며 기뻐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모와 나란히 뒤에서 걸으면서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걸 수도 있겠다. 이모가 다시 속삭였어요. 그러다가 다하시가 엘리자베스 옆으로 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여동생이 옵니다. 조지아나를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동생이 매우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랐습니다. 조지아나를 만나게 하고 싶다는 건 이 사람이 진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하시는 함께 잠시 더 걸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차로 돌아오자마자 가디너 이모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예의 바른 분이더라. 잘생기기도 했고 근데 가정부 말대로 좋은 사람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다고 하더니 난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어. 맞아요. 나도. 가디너 이모부도 동의했어요. 오히려 천연한 것 같았어. 낚시 초대까지 해줬잖아. 호의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째 뒤척였어요.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미워한 적이 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 존경, 감사, 호감, 그리고 그보다 더한 무언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 조지아나가 오면, 빅리도 오면, 캐롤라인도 오면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다하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하시가 여동생 조지아나를 데리고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다하시 씨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여동생을 소개하러 오다니 이건 관례적으로 빠른 거였습니다. 보통은 며칠 기다리거든요. 다하시가 이 만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조지아나는 키가 크고 오빠보다 크진 않았지만 나이에 비해 컸어요. 수줍은 소녀였습니다. 오만하다는 소문과는 전혀 달랐어요. 겁이 많을 정도로 소심했고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위컴에게 속았던 그 소녀라는 걸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조지아나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진한 아이를 이용하려 했던 위컴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빅리도 같이 왔습니다. 여전히 쾌활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제인의 안부를 물었고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눈에서 제인에 대한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눌려 있었던 거예요. 가디너 씨는 다하시의 초대로 낚시를 하러 갔고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펜벌리를 다시 방문해서 조지아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지아나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엘리자베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다하시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친절했고, 대화에 참여했고, 웃기까지 했어요. 헌스퍼드에서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거절이, 그 뼈아픈 말들이 이 남자를 정말로 바꾼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편견 때문에 못 봤던 걸까요? 가디너 부인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어요. 다하시 씨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모. 솔직하게 말하면 엘리자베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하시가 자기를 볼 때 그 눈빛,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희망이 섞인 그거 무시하기 조지아나를 방문한 날, 캐롤라인 빅리도 펜벌리에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엘리자베스를 보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보이는 관심을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캐롤라인이 은근히 찔렀습니다. 엘리자, 메리턴 민병대가 떠났다면서 가족들이 많이 아쉬워하시겠네요. 특히 어떤 장교분이 위컴을 암시한 거였어요. 다하시 앞에서 일부러 엘리자베스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수였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조지아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위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그 기억 때문에요. 다하시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방향은 캐롤라인이 아니라 캐롤라인의 무신경함을 향했어요. 조지아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엘리자베스는 재빠르게 화제를 바꿔서 조지아나를 구해줬습니다. 다하시는 그 배려를 알아챘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캐롤라인의 작전은 완전히 역효과를 낸 거였죠. 엘리자베스를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 유대를 강화시켜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리디아 사건의 여파 속에서 다하시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북시네마, 읽지 않아도 명작을 만나는 곳,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